네, 우리가 앞에서 가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통계학에서는 가설 검정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방법, 기각력 방법을 우선 배워보고 나머지 방법들은 저 뒷부분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 두 개가 있다고. 첫 번째로 귀무가설. 그쵸? 원래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은 170이다. 자, 이런 귀무가설이 있고, 자, 요즘 애들 보니까 키가 큰 거야. 자, 그래서 새롭게 내가 연구자가 하는 주장. 그쵸? 그게 대립가설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 내가 보니까 170보다는 큰 것 같은데? 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근데 모집단을 물론 다 조사해 보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뭘로 조사해? 여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되죠? 그럼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표본 평균이 나왔어. 표본 평균을 봤더니 한 168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크다고 말하는 게 좀 신빙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전히 귀무가설이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귀무가설을 선택하게 된다고. 또는 표본 평균을 조사했더니 뭐 190이 나왔어. 그러면은 대립가설 170보다 크다는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 하고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하고 나면은 결국 귀무가설 선택할지 대립가설 선택할지 어쨌든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귀무가설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accept H0 요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진짜 표본 평균이 정말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와서 대립가설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요 경우를 귀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reject H0.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귀무가설을 채택하거나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이렇게 두 경우밖에 없는 거야. 물론 당연히 얘네는 이거랑도 같은 말이죠.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말은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되시죠?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게 귀무가설 기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귀무가설을 선택하는 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do not reject H0. 자,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는 뭘 채택하는 거야?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가 같은 말이고 요렇게가 같은 말이고 그리고 각 말들이 그렇죠? 각 결국 선택한 결과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말은 좀 잘 안 쓰고 요렇게 세 가지를 통계학에서는 주로 말한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선택하게 되면은 귀무가설을 채택했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대립가설을 결국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결과 대립가설 말이 더 맞아서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이제 네 말 틀렸어. 라고 한다.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고 나면은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첫 번째 오류는 제1종 오류인데 얘는 뭐냐? 실제 모집단 세계에서는 귀무가설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귀무가설이 사실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이 170인 거야. 근데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둘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 귀무가설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실제로는 귀무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요 귀무가설을 뭐 할 수 있어? 기각해 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러면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1종 오류라고 한다.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제2종 오류도 있겠죠. 제2종 오류는 뭐냐? 실제로 모집단 세계에서는 대립가설이 참인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이 170보다 훨씬 큰 거야. 그렇죠? 근데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170 근처인 사람들만 뽑히다 보니까 귀무가설 틀리다라고 말할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귀무가설을 그대로 채택해 버린 거야. 그렇죠? 실제로는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뭐 한다고? 채택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경우잖아. 이런 경우를 제2종 오류라고 한다. 되시죠? 그래서 오류에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다. 제1종 오류랑 제2종 오류. 그럼 당연히 이거는 다 오류니까 오류는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오류를 뭐 하면 좋아? 줄이면 좋죠. 오류가 줄이거나 오류가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통계학에서 당연히 얘네 둘도 무슨 관계가 있냐면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서 또 다 설명하고 나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제1종 오류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제2종 오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 하나는 집중해 갖고 우리가 뭐 해야 돼?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추정 배울 때도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길이가 있었죠. 그래서 신뢰 수준은 높을수록 신뢰 구간 길이는 작을수록 좋았다고. 그렇죠? 근데 신뢰 수준을 높이다 보면은 신뢰 구간 길이도 같이 뭐해져? 길어진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무슨 관계?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값 뭐에? 신뢰 수준을 뭐 하기로 했어? 고정하기로 했죠. 95%뭐 이런 값으로. 되시죠? 여기 검정에서 또 똑같이 제1종 오류랑 제2종 오류를 둘 다 줄이면 좋은데 하나를 줄이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누구? 제1종 오류를, 그렇죠?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고정하기로 합니다. 되시죠? 그렇게 해서 고정한 값을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유의 수준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밑에는 또 뭐가 적혀 있냐? 어느 오류가 더 중요하냐? 그쵸? 정답 뭐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자, 제1종 오류는 이런 경우야. 자, 기무가설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 무죄죠. 그렇죠?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증거를 조사하고 해갖고 그 사람을 유죄로 판단한 거야. 원래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결백한 거야. 무죄야. 근데 무죄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둬. 그럼 이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경우가 1종 오류고, 제2종 오류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려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해? 실제로 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렇죠? 대립가설이 뭐냐면 병에 걸린 상태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병에 걸려 있는데 귀무가설 채택한 거야. 이 사람은 아직 지금 멀쩡합니다라고 해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 뭐해? 치료를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막 병이 더 심해지고 사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오류를 더 줄일까가 더 중요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되시죠? 자, 근데 통계학에서는 또는 일반적으로는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어쨌든 두 오류를 둘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종 오류 값을 일단 고정시켜 놓고, 어떤 값까지는 그래도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를 내가 인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반대편 제2종 오류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한다. 되시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고 있다라는 것만, 그냥 이거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의사결정 기준이라 적혀 있는데, 자, 유의 수준이 뭐냐? 자, 우리가 어쨌든 이제 표본을 뽑아서 H0로 갈지 H1으로 갈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 맘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어떤 뭐에 통계학적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맘대로 정하면은 나는 H제로 무조건 가고 싶어. 그럼 무조건 표본으로 뭐가 나오든 H제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뭐라 그런다?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설 검정에 나오는 기준을 유의 수준이라 하는 거야. 유의 수준은 뭐래? 연구자가 정한 제1종 오류를 허용하는 최대 확률이라는 거야. 그렇죠. 말이 좀 어렵죠. 자,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귀무가설이 맞다고 참이라고 가정했어. 되시죠? 그러고 표본을 뽑아서 자료를 조사했더니 어떤 표본 평균이 뭐 예를 들어 190 이런 값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만약에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모평균이 만약에 170이라면 표본 평균이 190이 나올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거야. 되시죠? H0가 맞다고 하고 표본을 구해 봤더니 나온 값이, 그 값이 나올 확률이 1%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러면은 여전히 내가 H0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명분이 없잖아. 그렇죠? 1%밖에 안 되는 값이 나왔는데 조사해 봤더니 이건 정말 매우 희박한 경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해? 내가 H1이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되시죠? 그래서 내가 유의 수준이라는 걸 정해서 이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보다 이하면은 그때는 내가 H1으로 갈까 하고 정하는 그 뭐의 기준이 유의 수준이 된다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5%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정할 때 95% 신뢰 수준을 많이 쓰듯이 검정에서는 뭐해? 유의 수준을 5%를 많이 쓰는 거야.
자, 그래서 H0가 맞다 하고 값을 구했는데 이 값이 나올 확률이 5%보다도 작은 값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 모집단 세상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는데 만약에 모집단 세상에서는 H0가 여전히 참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구한 값이 너무너무 희박해갖고 결국 H0를 뭐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리고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뭐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제1종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되시죠? 실제로 모집단 세계에서는 H0가 참인데도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H0를 기각했으니까 제1종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 정도 값이 나온다면 그렇죠? 이 정도로 낮은 확률 값이 나온다면은 내가 이 오류는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냥 H1이 맞다고 하겠다는 거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는 최대 확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H0가 맞더라도 5%보다 이하니까 나올 확률이 5%보다 작은가? 정말 희박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내가 뭐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귀무가설은 틀렸고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이제 앞으로는 주장하겠다. 이게 맞는 거라고 이제는 선택하겠다라고 정하게 되는 그 기준을 뭐라 그래? 유의수준이라고 합니다. 되시죠? 유의수준. 실제로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발생하더라도 나는 그거는 감내하겠다. 내가 스스로. 그렇죠? 내가 이 연구자가 감내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대립가설이 맞다고 주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다? 유의수준이고 통계학에서는 그 유의수준을 얼마로써 5%를 가장 많이 쓴다. 되시죠? 그래서 유의수준은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뭐해? H0 선택할지 H1 선택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검정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뭘로 정하냐? 기각력으로 정하는 거야. 네, 연구자가 모평균은 170이다. 대 새롭게 아니 모평균은 170보다 크다를 이제 가설 검정하기로 했어. 그쵸? 자, 그리고 유의 수준을 내가 이게 170이더라도 이 정도의 표본을 통해서 이 정도의 희박한 값이 나오면은 나는 H1 대립가설이 맞는 걸로 할게 라는 기준을 5%로 정했다고 칩시다. 되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이 맞다 하고 귀무가설이 맞을 때의 분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물론 뭐 정규 분포일 수도 있고 다른 분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떤 분포이든 간에 모평균이 대립 귀무가설이 맞는 세상에서의 분포를 이렇게 그렸다고. 되죠? 근데 어떤 180이란 값이 있어.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5%인 거야. 유의 수준 5%인 거야. 되시죠? 요렇게 해서 그 각 값들을 다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뭘 뽑아? 표본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180보다 큰 값이 나온 거야. 되시죠? 그럼 이 값이 나올 확률은 이 귀무가설이 맞다고 쳤을 때에도 5%보다 뭐 한 거야? 이하인 경우죠. 그렇죠? 요 180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5%래매. 그렇죠? 그럼 180보다 큰 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 표본을 뽑아서 이 값이 나올 확률이 5%보다 작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난 뭘 선택한다고?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된다고. 또는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해봤어. 그렇죠? 구해봤더니 여기 95%에 해당하는 여기 값들이 나온 거야. 뭐 168 또는 뭐 173 뭐 이런 값들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 귀무가설이 맞다고 주장한다고. 귀무가설을 채택한다고. 되시죠? 자, 그러면은 결국 요 유의 수준 5%에 해당하는 요 영역, 그쵸? 요 5%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가 표본에서 뽑은 값이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뭐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되시죠? 그래서 요 영역을 뭐라 부르냐? 기각력이라 부른다. 다시 귀무가설이 맞다 치고 귀무가설의 분포를 그려서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영역을 내가 계산해 놨어.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걔가 그 영역에 들어가. 그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표본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얘가 그 영역에 안 들어가. 그렇죠? 95%에 해당하는 그냥 일반적인 값이 나온 거야. 그럼 여전히 뭐에 귀무가설을 채택하기로 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귀무가설을 뭐 하게 돼? 기각하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 영역을 뭐라 불러? 기각역이라 부른다.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가 유의 수준을 정하고 나면 뭐 5%든 뭐 10%든 뭐 1%든 정하고 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무가설이 참일 때 요 확률이 나올 영역을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각력을 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표본을 뽑아봐서 기각력에 들어가면 기각, 기각력이 안 들어가면은 귀무가설 채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밑에 3번이다. 자,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유의 수준과 대립가설 방향에 따라서 기각력을 정하는 거야. 그렇죠? 귀무가설 모평균은 170이다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요렇게 해서 뭘 만들어? 기각력을 만들게 된다고. 되시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뽑아.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표본 추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어떤 값을 계산해. 각 검정에 따라서 그 값을 뭐라 부르냐면 검정 통계량이라 부릅니다. 되시죠? 요 기각력도 어떻게 돼 있냐면 검정 통계량이 뭐 어떤 특정가 뭐 180보다 크다 뭐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뽑은 내가 계산한 이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성립하면은 귀무가설을 뭐해? 기각하고 아니면은 180보다 작아. 그럼 뭐 하면 돼? 귀무가설 채택하면 된다고. 되시죠? 요런 식으로 가설 검정이 진행된다. 되죠?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기각력을 설정하고 내가 계산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들어가면 기각, 기각력에 안 들어가면 채택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간단하죠. 되시죠? 그러면은 요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구하냐? 요 기각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그 각 검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뒤에 3단원부터 세 번째 챕터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일단은 기본적인 검정의 절차 요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유의 수준과 대립가설 방향 요 방향도 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시로 들은 거는 귀무가설은 170입니다. 대립가설은 170보다 큽니다 하니까 기각력이 큰 쪽에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근데 대립가설이 이럴 수도 있잖아. 170보다 작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표본으로부터 조사한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귀무가설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기각력이 여기 작다에 만들어질 수도 있죠.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검정도 있다 그랬어? 양측 검정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양측 검정은 뭐야? 귀무가설은 170은 아닙니다. 이러면은 내가 표본으로부터 요 조사한 값이 너 매우 작거나 또는 뭐해? 매우 크면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170 근처 값이 나면은 귀무가설 채택하고 근데 이 값이 170으로부터 그렇죠? 170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나오면 뭐 하겠어?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측 검정일 때는 기각력을 양쪽에다가 만듭니다. 그렇죠? 큰 쪽에도 만들고 작은 쪽에도 만들어야 된다고. 자, 유의 수준에 따라서 요 확률이 몇 퍼가 되게? 5% 유의 수준을 5%로 정하면 5%가 되게 기각력 만들잖아. 그렇죠? 근데 양측 검정일 때는 요만큼이 95%가 되고 양쪽에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뭐가 2.5%씩이 그렇죠? 2.5%씩이 되게 기각력을 만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물론 당연히 뒤에 가서 각가지 공식들로 해볼 겁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검정이 진행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뒤에는 어차피 공식 검정 통계랑 뭐식 그다음에 기각력식 갖다가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계산이 쉬워지죠. 어쨌든 요 검정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제 설명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개떡같이 설명해도 뭐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방금 제가 드린 요 가설 검정 방법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가설 검정 또는 유의 수준이라고 네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그럼 정말 수많은 이 가설 검정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검정 절차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가설 검정 절차는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설명들과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정말 많은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가 됐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때까지 보시고 이해를 확실히 이 검정 절차를 이해하시고 나신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이랑 요 뒤에 단원들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희는 검정 절차가 이해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앞에 나왔던 오류를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무가설은 모평균은 100이다. 네, 대립가설은 모평균이 100 아닌데 100보다 훨씬 큰데 200이다. 자, 요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모평균이 100일 때는 이렇게 모평균이 100인 분포를 따르고 있고, 자, 모평균이 200일 때는 자, 요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 쳐봐.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설을 어느 걸 선택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해서 기각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값보다 뭐 하면은 큰 값이 나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로 한 거야.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1종 오류는 그렇죠? 요 제1종 오류가 1종 오류도 어떤 사건이고 그렇죠? 어떤 경우고 자, 이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이 그림에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표시하면 되죠. 1종 오류는 뭐야?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뭐 하는 거야? 기각해버리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요 분포가 실제로는 뭔데? 참인데 뭐에? 기각력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분포가 참이더라도 값이 뭐 하면은 여기 부분보다 뭐 하면은 큰 값이 나오면 기각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경계선 부분을 또 설명 안 드렸네요. 요 경계선을 기각치라고 한답니다. 되시죠? 뭐 180, 뭐 요런 값을 기각치라고 해. 그렇죠? 요 기각치보다 크게 되면은 기각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참이더라도 기각치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되시죠?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는 기호로 알파. 자, 요렇게 쓰게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자, 제2종 오류는 뭐야?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 채택하는 경우죠. 그렇죠? 뮤는 200인 경우, 그렇죠? 모평균은 200인 경우 요 분포가 맞는 말인데 우리가 구한 표본값이 뭐에? 요 기각치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 기무가설 채택할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 요만큼이 뭐가 된다?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됩니다. 그러고 요거를 뭐라 쓰냐? 통계학에서는 베타라고 씁니다. 그렇죠? 1종 오류 발생할 확률이 알파였으니까 2종 오류 발생할 확률은 베타라고 써주면 되죠. 되시죠? 자, 그래서 1종 오류를 내가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줄이면 돼? 기각치를 요로 하면 되죠. 그렇죠? 기각치를 더 크게 당겨. 그러면은 1종 오류 발생할 확률이 요만큼으로 줄어드니까 요 빨간색 부분으로 주황색 부분이 요 빨간색 부분으로 줄어드니까 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뭐에?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역으로 보면은 제 이종 오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작아지면은 귀무가설 채택하게 되니까 이종 오류 발생할 확률이 요 검은색 부분에서 요만큼 더 파란색 부분까지 더 커지게 된다고. 되시죠? 이종 오류 발생할 확률이 뭐에? 올라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각치, 기각력을 어디로 정하는 걸로는, 그렇죠? 어디로 정할까로는 1종 오류랑 2종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1종 오류를 줄이려고 했더니 2종 오류는 뭐에? 늘어나게 되잖아.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둘을 동시에 줄일 순 없다. 대신 어떤 뭐 기준을 정해갖고 이거를 동시에 줄일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요 1종 오류를 우리가 연구자가 정한 유의 수준, 뭐 5% 값으로 뭐 하게 돼? 고정해 놓고, 그렇죠? 고정해 놓게 된다.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1종 오류랑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얘네 둘이 동시에 줄어들 수는 없고 얘네 둘이 뭐에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커지는 무슨 관계? 상충 관계가 있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문제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